자, 한미 FTA부터 보도록 합시다. 뭐 빔 프로젝트가 천천히 켜질 테고. 한미 FTA 1900년도가 아니라 2012년도 3월 15일 날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시장의 이제 시장 개방을 통해서 국산 물품의 어떤 안정적인 시장 진출을 돕고자 하는 것이죠. 미국 시장은 GDP 기준으로 세계 경제의 한 4분의 1을 차지하는 큰 시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관세 인하 효과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국산 물품들의 어떤 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장 진출을 돕고자 한 거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술력이나 자본력에 있어서 매우 강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하고 이제 경쟁을 통해서 뭐 산업 선진화, 시장 구조 조정 뭐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한미 FTA와 관련된 이 협정문을 좀 보면 몇 가지 특이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로 살펴볼 게 4장의 섬유 파트 이런 것들은 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5장의 의약품 같은 것들도 별도의 챕터로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섬유 관련해서는 한미 FTA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규정이 하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좀 소개를 하면 얀포워드 룰이랍니다. 얀포워드 룰. 이게 뭐냐면 원래 그 의류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 단계가 필요합니다. 옷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섬유에서 실이 나오고요. 실을 가지고 천을 만들고요. 그리고 옷을 만들죠. 그런데 보통 섬유라고 하는 거는 뭐 면도 있고 견도 있고 뭐 모도 있고 뭐 합성 섬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실을 짜서 그리고 이걸 또 천을 짜서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 쪽에서 우려했던 바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원산지 결정 기준상으로 이 천에서 옷을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재봉 봉제하는 그 과정만 거쳐도 그 재봉 봉제한 작업을 한 나라를 원산지로서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근데 한미 FTA에서는 뭘 원했냐면 실부터 한국산을 써라는 거죠. 그래서 실부터 한국산을 써야 그 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옷이 메이드 인 코리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얀포워드 룰입니다. 한미 FTA 그 규정을 담고 있어요. 섬유. 그리고 뭐 의약품과 관련돼서도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한미 FTA 발효 이후에 무역 동향을 좀 살펴보면 2012년도 발효가 됐습니다. 2012년도 발효가 돼서 한 지금 5년간의 어떤 무역 통계가 지금 강의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20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한 5년간 수출은 5년 평균 한 3% 정도가 증가했고요. 수입은 뭐 5년간 대충 한 마이너스 한 1.7% 5년 평균을 잡았을 때 한 그 정도 되고요. 교역 수출 더하기 수입의 경우에는 뭐 그래도 뭐 5년 평균으로 잡아봤을 때 1%가 조금 안 되게 성장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동기간에 같은 기간에 이 5년간 한국의 대세계 교역,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하고의 교역하는 그 양이 같은 기간 동안 감소했습니다. 뭐 마이너스를 내려꽂았는데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2017년도 통계는 왜 안 넣냐면 요거 한국의 대세계 교역 요 중에 여기 취합이 안 된 데이터가 한미 FTA 관련돼서 한국과 미국 간의 수출 교역량 이거야 뭐 금방금방 나오는데 뭐 안 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2017년은 뺐는데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전 세계 교역이 줄어드는 경향 속에서 한국과 미국 간의 교역은 이제 증대되고 있다라는 점이 주목할 점이고, 물론 수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수입에 비해서. 그리고 그러한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단순히 수출이 늘었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고요. 수입이 늘었다고 해서 또 나쁜 것도 없습니다. 좋은 거는 양국이 FTA를 통해서 무역이 많이 늘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렇게 숫자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사실 이 숫자 속에서 어떤 물품이 늘고 어떤 물품이 줄고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단순한 이런 교역량 데이터는 1차 분석일 뿐이고요. 그 1차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거나 정책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오판의 여지가 많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은 많이 늘었고 수입은 많이 줄었다고 해서 이게 과연 한국이 정말 잘한 FTA이고 미국은 실패한 FTA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얘기했죠. 한미 FTA 실패한 FTA라고. 미국 입장에서. 왜 실패했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은 늘은 데에 비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은 감소했으니까요. 그럼 과연 그게 우리가 굉장히 성공한 FTA입니까? 이렇게 성공한 FTA인데 왜 그렇게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시끄러웠죠? 반대를 그렇게 많이 하고. 한미 FTA에서 상품 무역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많이 늘은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뭐 통계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한테 물건을 파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이 우리한테 파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파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전투기 그런 물건이 아니라고 했는데 물건을 얘기하면 안 되죠. 미국이 우리한테 가장 많이 파는 건 여러분 달러예요. 달러잖아요. 달러를 일종의 재화라고 생각해봐요. 우리는 물건 주고 걔네들은 우리한테 달러 주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 원화 주고 걔네들 물건 사오는 게 아니잖아요. 걔네들은 달러를 생산해서 달러를 우리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적재산권입니다. 지적재산권. 로얄티, 라이센스피, 의약품.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약품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미국에 있는 대형 의약 회사들 이제 로얄티로 지불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얄티들은 통계가 잡히느냐? 통계 잡을 수는 있는데요. 이게 권리 사용료 계약이잖아요. 라이센스 피라는 게 그 계약의 세부 사항과 영업 비밀 이런 것 때문에요. 국가적으로 토탈로 해가지고 총 통계를 잡기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매출액 대비로 로열티를 주는 기준도 있고요. 그냥 주주 배당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회사, 모회사 관계로 해가지고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품 무역으로서의 통계가 잡히지 않아요. 쉽게 잡을 수가 없어요. 상품 무역은 왜 쉽게 통계가 잡히냐면요. 수출 신고, 수입 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 신고를 하고 무조건 수입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세청이나 이런 데서 통계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권리 사용료 사용 계약이라든지 로열티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눈에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상품을 많이 수출하고 미국은 우리에게 이제 뭐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내용들, 서비스 이쪽으로 많이 이득을 본 게 사실인데, 단순하게 상품 무역만 놓고 이것을 단순하게 판단하는 부분은 매우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터키 FTA를 좀 살펴보면 2013년 5월 1일 날 이 터키 시장에 대해서 지정학적인 매우 중요한 위치죠. 유럽과 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그 가운데 있는 아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나라에
잠재 경제적 잠재력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이제 터키의 인구가 2018년도 기준으로 한 8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는 규모의 국가가 유럽에 잘 없습니다. 이 정도 되려면 한 독일 정도밖에 없어요. 인구가 이 정도로 큰 나라는.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크고, 그리고 동아시아, 그러니까 이제 서아시아 내지는 이제 중동 지역의 어떤 거점, 진출 거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터키 FTA도 상품 협정하고 서비스 투자 협정이 분리된 상태로 이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상품 협정은 2013년도에 발효가 됐고요. 서비스 투자 협정은 2018년도 8월 달에 불과 한 4개월 전에 아주 따끈따끈한 협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체결이 됐다. 기존적으로 그 터키가 우리나라하고 서비스 투자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는 다른 나라하고 서비스 투자 협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상품에 대한 무역 협정 뭐 이런 것들만 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 투자 협정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지적재산권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한 EU FTA 설명할 때 뭐 그렇게 뭐 인증 수출자를 강조하다 보니까 지나쳤던 부분인데, 그런 게 있어요. 그 지적재산권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상표권이나 의장권이나 뭐 저작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특허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리적 표시 품목 이런 것들도 보호해 줍니다. 지리적 표시 품목이란 게 뭘 의미하냐면 그 어떤 특정한 지역의 특산품으로서 그 자체가 브랜드인 경우가 있어요. 뭐 한 EU FTA의 예를 들면 뭐 스코치 위스키라든지 스위스 치즈라든지, 스위스는 에프타입니다만 EU가 아니라 뭐 아니면 보르도 와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뭐 그런 것들, 뭐 플랑드르 지방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보호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회사가 포도주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포도주 이름을 보르도라고 지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회사는 프랑스랑 아무 관련이 없어. 그러면 그 지적재산권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보르도 주류 해가지고 딱 만들어서 주식회사 보르도 주류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보르도 포도주야. 그거 문제될 수 있다고. 그런 게 이제 지리적 보호 품목입니다. 지리적 보호 품목. 그래서 한 터키 FTA의 경우에는 우리는 고려 홍삼, 뭐 고려 백삼, 뭐 수삼이죠. 그리고 터키는 카펫 있죠. 중동 지역의 카펫 뭔지 알죠? 그거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별 그거 없이 별 뭐 그냥 뭐 텍스트로 봤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최근에 그 케이블 방송에서 터키 사람들이 이제 초대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여행 오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뭐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보니까 인삼을 엄청 좋아하더라고. 터키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알았어. 터키 사람들한테 이 우리나라 인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귀한 약재로서 인정하고 있구나. 뭐 잘 묶은 것 같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리적 표시 품목으로서 보호되는 이제 이게 이제 지적재산권 보호에 들어갑니다. 지적재산권이란 게 단순하게 저작권, 뭐 특허권, 뭐 상표권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뭐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 뭐 다른 FTA하고 비슷한 분쟁 해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당사자국 간에 우선 협의해가지고 뭐 설치해가지고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고, 서비스 협정에 있어서는 터키가 최초로 서비스 무역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시장 개방을 했다라는 거죠. 형제의 나라. 뭐 그래서 뭐 아주 좋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제 뭐 한 아세안도 그렇지만 이렇게 약간 개발도상국들의 경우에는 상품 무역 협정에 대한 타결을 먼저 하고 서비스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차후에 협상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 그다음에 한 호주 FTA입니다. 한 호주 FTA. 2014년 12월 12일 날 발효가 됐다라는 거죠. 자원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FTA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에너지 자원들 그리고 원자재들이 호주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철강석이나 뭐 이런 것들이 호주산으로서 들어오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공산품을 수출을 하고 호주는 우리한테 원자재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하고 우리가 무역 이론을 공부할 때 뭐 두 나라 사이에 두 제하가 있어서 한 나라는 A에 특화하고 한 나라는 B에 특화하고 그거는 이론이었잖아요. 이론.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이론이었는데 현실에서는 뭐 그런 이론과 같지는 않겠지만 그 어떤 나라든 보면 어떤 것들을 생산할 수 있거나 잘 만들 수 있거나 기술력이 좋거나 해서 그 나라가 주로 경쟁력을 갖고 수출하는 물품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거나 기술이 따라주지 않아서 주로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품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한국하고 호주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무역 구조, 트레이드 스트럭처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강세를 갖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호주는 수입을 하고 그리고 호주가 주로 수출하는 품목은 거의 우리가 다 전량 수입해 와야 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상적인 FTA의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일 FTA 같은 경우에 일본하고 FTA가 뭐 여러 가지 국민 감정의 문제도 있고 하지만 일본하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 일본이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 산업이 비슷하고요. 수입해 와야 되는 산업하고 품목이 비슷합니다. 산업 구조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FTA를 체결해도 별로 그렇게 교역량이 늘어나는 시너지가 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FTA를 분석하는 게 이렇게 무역 쪽에서도 분석하지만 경제학 쪽에서도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경제학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분석하냐면 앞에 제가 그래프 같은 거 통계 자료 있죠. 통계 자료 위주로 분석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얘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산업 내 무역이 있고 산업 외 무역이 있습니다. 지금 한 호주 FTA 같은 경우는 산업 내 무역이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공산품 수출하고 쟤네들은 철강석 수입해오는데. 근데 어떻게 분석에 따라서 뭐 산업 내 무역 지수 이런 게 꽝인 거죠. 산업 내 무역이 거의 안 이루어지는 거죠. 한 호주 FTA. 그래서 뭐 상호 이게 좋은 FTA가 아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면. 그러나 그거는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통계에 함몰된 분석일 뿐이에요. 철강석이 우리나라에서 나냐 이거야. 그죠? 안 나잖아. 굴이 나요? 우리나라에? 굴이 강산이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철강석 뭐 의미 없죠. 외국에서 전량으로 수입해 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관세를 내고 수입해 오는 것보다 관세 부담 없이 수입해 오는 것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 이득일 테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통계보다 어떤 게 주로 교역이 되는지 그 내부 그 사정을 어떤 교역 현황을 자세히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이걸 파악을 할 거면. 그래서 한호주 FTA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호 보완적이다. 교역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상적인 FTA 파트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한 캐나다 FTA입니다. 요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어요. 2014년 12월 12일 날 한 호주 FTA가 나왔고 한 20여일 뒤에 한 캐나다 FTA가 발효가 됐는데 그 호주하고 캐나다가 여러 가지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GA 국가인 점도 있고요. 그리고 자원이 많고 인구는 적고 영토는 무지막지하게 넓고 그리고 신생 국가이면서 모두 다 영어권 국가죠. 영국의 식민지였던 영연방 국가였죠. 실제로 지금도 명목상이긴 합니다만 캐나다나 호주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명목상 자기 나라 국가 원수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명목상이긴 합니다만 영국 여왕이
총독을 임명해요. 총리 말고 총리는 그 자기 자국의 선거 통해서 다수당 대표가 이제 총리하는 거고 총독이 따로 있어요. 뭐 그런 형식적으로나마 영연방 국가인.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두 나라가 취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여건이나 아니면 경제적 상황, 그러니까 자원 부국이면서 인구는 적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나 어떤 법이나 제도적 간섭, 그러니까 영국의 영향이나 영어권 국가라는 점이 매우 일치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 호주 FTA 협정문하고 한 캐나다 FTA 협정문이 무슨 쌍둥이인 것 마냥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협상이 이루어졌고 타결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산업 구조나 무역 구조도 되게 비슷합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캐나다 쪽으로 공산품,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출을 많이 하고요. 캐나다로부터는 우리는 이제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수입해 오죠. 그리고 뭐 캐나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초로 FTA를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뭐 캐나다 쪽에서는 의의가 있고, 우리도 당연히 이제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경우죠. 그렇게 해서 됐고, 같은 해 12월 20일 날 2015년 12월 20일 날 동시에 세 개의 FTA가 동시 발효됩니다. 한중 FTA, 그리고 한 뉴질랜드 FTA, 그리고 한 베트남 FTA가 같은 날 발효돼요. 공교롭게. 그래서 이 2015년 12월 20일을 기준으로 드디어 우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해왔던 FTA 확대 정책이 드디어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북미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가 완성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중국 GDP로서는 뭐 아직까지는 뭐 미국이 압도적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위지만 성장세나 인구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도 뭐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한중 간에 이제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관계나 비즈니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데 있어서 뒷받침하기 위한 한중 FTA가 체결이 됐습니다. 상품 양어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상품 양어의 폭은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그래서 품목수 기준으로 한 90% 정도, 나머지 10%는 거의 다 농산물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이제 FTA가 다른 FTA에 비해서 좀 기간이 깁니다. 관세 양어 기간이 좀 길어요. 한 20년 정도의 관세 유예 기간을 둬서 매년 줄어드는 방식으로. 요게 그러니까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34년이겠죠. 20년이니까. 매년 이렇게 조금씩 줄어서 관세 0%로 줄어드는 방식으로 관세를 상품 양어를 하고 있습니다. 양어가 아니라 양허입니다. 양허. 양허가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을 허하다는 거예요. 관세율을 움직이는 것을 허하다는 뜻이에요. 사전적 의미는. 그래서 사실은 양어란 말이 관세 올리는 것도 양허고요, 내리는 것도 양어예요. 그래서 근데 보통은 FTA에서의 양어는 내리는 거죠, 대체적으로. 자, 그 다음에 한중 FTA의 경우에는 서비스에 있어서는 1단계로 포지티브 방식으로 몇몇 부분에 있어서 한정적으로 시장을 개방을 했고요. 차후에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서 2차 개방을 하기로 협의가 됐고요. 정부 조달이 보통 다른 FTA는 다 포함이 되는데 한중 FTA에서는 빠졌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중국 측의 요구도 있었고, 중국이 그 WTO에 정부 조달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아직 가입이 안 돼 있어서 아마 그거를 가입하고 난 뒤로 이 정부 조달과 관련된 협상이 뭐 예상됩니다.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협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 뉴질랜드 FTA가 2015년 12월 20일 날 같은 날, 한중 FTA하고 같은 날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도 뭐 1인당 GDP도 높고 나름 선진국인데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되게 재밌는 게 주로 우리나라로부터 공산품을 수입하고 이 나라의 강점이 있는 부분은 관광산업이나 아니면 농수산물, 수산물 이런 것들에 좀 강세가 있죠. 여기서 반지의 제왕 이런 거 촬영했잖아요. 뉴질랜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경제 협력을 강화를 해서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뭐 7년 내에 관세를 100% 개방을 하고 우리는 농산물을 좀 제외한 96.4%의 개방을 하는 방식으로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5년 12월 20일 같은 날 한 베트남 FTA가 발효가 됐습니다. 우리가 FTA에 대해서 객관적인 내용을 처음 공부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 아세안 FT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하고의 독자적인 FTA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것에는 한 아세안 FTA가 가지고 있는 한계, 시장 개방의 한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시장 개방을 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FTA를 체결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베트남이란 것이 베트남 국가가 옛날 2007년 그때에 비하면 거의 뭐 상전벽해와 같은 경제 성장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9천만, 남북한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친 인구보다 훨씬 많은 인구고요. 그리고 매년 지금 거의 5%에서 6% 경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올해 뭐 경기 전망이 별로 좋지 않죠. 내년은 더 어렵다고 하고 뭐 내년에 뭐 2% 초반대까지 예상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초고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베트남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고 거의 뭐 372억 불 정도가 투자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생산 기지가 이제 베트남으로 옮겨가 있는 상황이고 LG전자도 곧 뭐 간다. LG 공장도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제 주변에도 제 지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 중에도 지금 막 알아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장 이전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혜택이 많다고 합니다. 외투 기업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 혜택이나 이런 게 되게 많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법인세를 베트남이 법인세를 뭐 15%에서 17% 정도까지 인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법인세를 15%까지 내린다. 베트남이. 그러면 엄청난 투자 메리트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투자가 향후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FTA가 한 베트남 FTA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아세안 FTA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바탕으로 추가 협상이 이루어졌고요. 상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아세안 FTA에서 이미 86.3%가 관세 양호됐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92.4%까지 시장 개방을 했고 우리도 91.7%가 한 아세안 FTA를 통해서 관세 양호되어 있던 부분이 한 베트남 FTA를 통해서 94.7%로 시장 개방을 추가적으로 했다는 거죠. 서비스에 있어서도 한 아세안 FTA가 포지티브 방식이었다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FTA가 이제 뭐 우리가 거의 전 세계의 주요한 국가들 거대한 경제 시장들에 대해서 시장 개방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뭐 새로운 FTA 뭐 가장 발효 가능성이 지금 높은 FTA가 뭐 중미 FTA 뭐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 메르코르수르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메르코르수르는 베네수엘라를 빼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추진이 되는데 그 외에 별도로 우리가 체결했던 기존의 FTA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경제 개방이나 시장 개방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하는 업그레이드 협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성과가 어떻게 보면 한국과 베트남 간의 FTA가 되고요.
그리고 올해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제가 앞에 한미 FTA 설명할 때도 얘기했다시피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한미 FTA에 대한 개정 협상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있고요. 그 외에도 한국과 아세안 간의 이제 추가 자유화 가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 한인도 세파와 한칠레 FTA도 이 FTA 수준에 대해서 재협상, 추가 협상, 개선 협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시장 개방을 하고자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한인도 세파 같은 경우에도 발효된 지가 벌써 8년, 한칠레 FTA의 경우에도 벌써 만들어진 지 14년이 됐죠. 2004년에 만들어졌잖아요. 2004년 한칠레. 그 14년 동안 양국의 경제 환경이나 통상 환경, 국제 무역 환경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이제 반영해서 FTA 개정을 하고자 하는 거죠. 2004년이라고 하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2004년이 제가 군에서 제대할 때였어요. 군에서 제대할 때였는데 이때 제가 군에서 제대할 때 등장한 게임이 있었습니다. 지금 로스트 아크의 인기는 완전 저리 가라 할 정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2004년도에 나왔어요. 거의 뭐 그 인생 게임이죠. 인생 게임이고 지금도 지난달까지 제가 지금도 하이잘 얼라이언스의 캐릭터를 키우다가 요새는 안 합니다. 요새는 레드 데드 리뎀션 한다고 안 하는데 그 게임도 보면 14년 동안 2004년도에 나온 게임이 그대로 왔느냐? 아니에요. 매년 2년, 3년마다 확장팩이란 걸 내놓으면서 계속 그래픽이나 게임의 어떤 시스템이나 유저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을 해왔는데 이 제도도 양국이 그 2004년 그 당 때보다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었고 칠레도 경제 성장을 많이 했고요. 그 사이에 우리도 개방 경제로서의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자 하는 거고 한중 FTA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서비스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협상 내용이 약합니다. 이건 뭐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 아세안 FTA나 한 터키 FTA도 상품 무역에 대한 시장 개방을 먼저 하고 서비스 투자 협정은 먼저 나중에 발효가 됐습니다. 한중 FTA는 뭐 그렇게 분리를 한 건 아닌데 서비스 투자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 양국이 좀 더 시장 개방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협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최근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한미 FTA에 있어서의 어떤 개정 좀 살펴보면 요게 지금 15번, 16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이 올해 그렇게 뉴스에서 그렇게 시끄러웠던 한국과 미국 간의 FTA 개정의 협상의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9월 24일 날 양국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하고 미국의 USTR의 대표가 만나서 서명까지 했고요. 이 내용이 개정 내용이 지금 국회 비준을 받기 위해서 국회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지금 제가 그냥 요약한 내용인데 물론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정도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 여기 있는 내용이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이 첫 번째 상품과 관련돼서는 뭐 이거는 뭐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여러분들이 접했겠지만 화물 자동차 HS8704호에 있는 화물 자동차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6번인데 품목이 6개인데 픽업 트럭이라는 겁니다. 픽업 트럭.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탑니다. 그 차를. 우리는 세단 아니면 SUV를 많이 타죠. 픽업 트럭이라는 게 뭐냐면 특정 상표를 얘기하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코란도 스포츠라는 차가 있어요. SUV처럼 생겼는데 뒤에 짐칸이 있는 거.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 그러니까 포터는 아니에요. 1톤 트럭은 아닌데 앞에는 사람이 타고 뒤에는 좀 짐을 실을 수 있는 수납 그건 뭐라고 해야 되나? 짐칸이라고 해야 되나? 뭐 적재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트럭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확 안 와닿으면 혹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그 인터스텔라를 보면 그 초반부에
그 남자 주인공하고 딸하고 그 아들하고 타고 다니는 트럭이 있어요. 예, 그 트럭이 픽업 트럭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타요. 우리나라 환경에서 뭐 그렇게 딱히.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걸 많이 탑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를 한미 FTA 처음 할 때도 10년을 묶었어요. 미국이. 관세 25%로. 그러면 그거 외에 뭐 세단 승용차라든지 우리가 보통 세단이라고 부르는 그런 자동차라든지 뭐 승합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5년 관세 유예를 해가지고 최근에 한미 FTA가 2012년 발효됐죠. 그래서 2017년도부터 승용차에 대해서는 관세 없이 수출입이 됩니다. 한미 FTA의 경우에 다 시장 개방이 됐어. 근데 이 픽업 트럭의 경우에는 미국 측의 요구로 20년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41년 1월 1일까지 관세율 25%를 적용하기로 했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자신의 유권자라고 할 수 있는 러스트 벨트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함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도 이게 뭐 오케이 했는 것 중에 우리가 이 트럭을 잘 안 만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20년 뒤에 시장 개방을 하는데 2041년 사실 2041년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땐 영원히 시장 개방 안 하는 거예요. 2041년에 현대 기아차가 살아남아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살아남았다 한들 과연 한국에서 국내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을까? 의 여부도 있고요. 그리고 2041년에 과연 이런 픽업 트럭 같은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남아있을 것이냐. 불과 한 10년만 지나면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잖아요. 지금 뭐 수소 자동차 얘기도 나와 있고 전기 자동차니 뭐 다양한 형태의 내연기관이라는 게 이제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을 쓰는 자동차들을 말하는데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런 자동차들이 이제 사라져 가고 뭐 완전한 형태의 전기 자동차 내지는 수소 자동차 뭐 이런 대체 자동차들이 대체가 될 것인데 뭐 20년 뒤라 그러면 20년 동안 관세를 25%에서 묶는다라고 한다면 시장 개방을 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줘도 돼요. 뭐 그렇죠. 20년 뒤의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과거의 20년 전을 생각해봐요. 과거 20년 전이면 1998년인데 1998년에는요. 휴대폰이라고 하는 거는 벽돌이었어요. 사람 때리는 용도였어요. 이만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지금 뭐 태블릿 PC 쓰고 뭐 노트북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98년도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그죠? 상점 벽화 같은 변화가 일어나죠. 20년간, 98년간 여러분들이 3살, 4살, 뭐 5살, 6살 이럴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20년 뒤에 과연 지금의 자동차 산업이 이대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난 유지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그래서 이거는 시장 개방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자동차라고 따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상품 무역과 관련된 게 아니고 안전 이슈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안전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충족을 하면 한국의 자동차 안전 기준은 자동적으로 충족한 걸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메이커별로 자동차 회사별로 2만 5천 대를 인정해 주던 것을 5만 대로 늘렸어요. 그래서 별 크게 뭐 큰 메리트 있는 개정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에코 이노베이션 상한성 확대라고 있는데 이거는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내용이 많아져서 설명을 잘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후변화 협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각 국가가 국가 단위로 탄소 배출량에 이제 제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거나 하면 뭐 크레딧이라든지 이 배출량이라든 것이 사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탄소 배출을 국제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이 온실가스 저감 장치가 달려 있는 차를 생산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 탄소 배출량의 크레딧을 뭐 늘려주고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 늘렸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한테 피부적으로 와닿는 부분도 아니고 해요. 아무튼
자, 그리고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ISDS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무역 조건 공부할 때 그 중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중재는 뉴욕 협약을 통해서 상사 간에,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 간의 어떤 중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뉴욕 협약이었고,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은 말 그대로 해외 직접 투자를 하는 투자자와 그 주재 국가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의 소송으로서 해결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국가가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중립적인 제3자의 중재 판정으로서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ISDS고, 이 ISDS를 가능하게 하는 국제협약이 워싱턴 협약입니다. 그리고 이 워싱턴 협약에 대한민국이 가입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입국인데, 근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정부를 향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중재 관련해서 투자자가 중재 분쟁을 걸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인정되지 않고 있다가 한미 FTA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내 정책이나 국내의 어떤 행정 조치로 인해서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인정되면 이 워싱턴 협약에 따라서 ISDS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갔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항들이 한미 FTA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개정된 건 뭐냐? 그건 개정된 건 뭐냐면 ISDS에 따라서 다른 협정이나 다른 상황에 따라서 ISDS가 진행이 되면 한미 FTA를 통한 ISDS는 안 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상 큰 의미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한 이유는 ISDS라는 제도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정부의 정책 보호 뭐 중요하죠. 뭐 이런 것들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무역 구제라고 하는 것은 설명했다시피 보통 이제 반덤핑 방지 관세라든지 상계 관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상대방 국가에 부과할 때 그 반덤핑 상황이나 덤핑 수출입이나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들을 조사할 때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덤핑 방지 관세나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계산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합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섬유 원산지 기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요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한미 FTA는 이 의류 제품에 대해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나 이런 것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얀포드 룰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이 한국산이고 천이 한국산, 그래야 옷을 만들었을 때 메이드 인 코리아로서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얀포드 룰인데, 우리 측의 요구에 따라서 예외를 적용해달라. 몇 가지 품목에 한해서는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 측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일단 우선적으로 미국 내부의 어떤 국내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국내 절차, 이거를 뭐 상업적인 뭐 이용 가능성, 뭐 리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절차에 따라서 이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다 정도로 끝났습니다.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원산지 검증이 있습니다. 원산지 검증. 원산지 검증은 우리가 FTA의 각 제도를 살펴볼 때도 제가 강조를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원산지 검증이 이제 FTA 이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되느냐. 원산지 검증이란 건 실제로 특혜 관세를 적용받아서 수입된 물품이 과연 그 상대방, 협약 상대방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 맞느냐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산지 증명서가 자율 발급이에요. 자율 발급. 자율 발급이란 거는 물품을 생산한 생산자나 아니면 수출자가 특정한
특정한 양식이나 특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에 반대되는 게 한 아세안 FTA나 한 인도 세파 같은 경우에는 기관 발급입니다. 기관 발급. 기관 발급이라고 하는 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같은 데서 발행을 하는데, 그런 원산지 증명서의 자율 발급에 대해서 이거를 검증하는 방법이 직접 검증이 있고 간접 검증이 있습니다. 간접 검증은 뭐냐면 상대방 수입국이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서 특혜관세를 인정해줘가지고 수입을 했어요. 근데 이 원산지 증명서가 뭔가 의심스러워. 뭔가 조작을 한 것 같고, 뭔가 속인 것 같고, 뭔가 허위로 작성된 것 같고, 이거를 상대방 국가의 원산지로서 인정해주기가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면 검증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간접 검증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수입국의 그 담당하는 정부기관, 세관이나 이런 곳에서 수출국 세관에 요청을 해요. 검사해보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간접 검증이에요. 그러면 이거와 반대되는 게 직접 검증이겠죠. 직접 검증은 뭐냐면 그 수입국 정부의 수입 세관이 수출국에 있는 수출자나 생산자를 직접 조사하는 거에 직접 검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 세관이 우리나라 수출자를 조사하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관세청이 미국의 수출자를 직접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뭐 60일, 90일 그리고 연장도 막 되고 해가지고 몇 개월간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 이 원산지 증명서를 제대로 만들고, 그리고 그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근거라든지 증빙 자료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가지고 조사가 나왔을 때 대응을 잘 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러한 준비나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조사를 맞으면 만약에 입증을 제대로 못했다, 이 물품이 국산을 썼다, 한국산을 썼다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때까지 적용받았던 여러 가지 특혜 관세와 관련된 부분을 다 추징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기업한테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뭐 공정위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조사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외국 정부기관이 내려와서 비행기 타고 와서 조사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겠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실제로 뭐 제가 한 EU FTA 얘기할 때 그 인증수출자와 관련된 원산지 증명서가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가지고 원산지와 관련돼서 관세를 추징당한 사례를 잠깐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 FTA가 이제 뭐 성장기를 지나서 이제 장년기, 청년기, 장년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제도 활용적인 측면에서 이런 원산지 검증과 관련된 이슈가 많이 기업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무엇을 만들자,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원산지 검증 작업반을 만들자. 일종의 어떤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그곳을 통해서 원산지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요 내용이에요. 뭐 세부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은 추후적으로 좀 더 이야기가 되고 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지만, 일단 한미 양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한미 FTA를 이용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를 뭐 20년 동안 더 양호하고 몇몇 가지에 대한 개정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 사안들에 대해서 지금 국회 비준 절차로 들어갔고, 이 추가 협상 내지는 개정 협상도 한미 FTA가 처음에 원래 발효될 때처럼 국회 비준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콜롬비아 FTA죠. 그래서 2016년도 7월 15일 날 발효가 됐고, 중미, 사실 이 콜롬비아란 나라는 남미 국가이긴 한데 지정학적 위치가 중미 지역이랑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진출하기 위한 어떤 교두보이자
또 이 나라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석유나 커피나 강물 이런 것들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해 오기 때문에 커피 많이 수입해 오죠. 콜롬비아산 원두 이런 거 많이 수입해 오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뭐 상호 보완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시장 개방을 했다라는 거죠. 아마 16번째 FTA가 발효된다면 중미 지역의 FTA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래서 그쪽 지역에 중남미 지역이 이제 우리의 어떤 새로운 시장으로서 시장 개방의 필요성이 있고 한 콜롬비아 FTA는 그러한 경향을 나타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TA의 개별적인 FTA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고 이번 주에 다음 시간부터는 각 FTA에서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